영어 원서의 제목은 Turtle in Paradise이고 번역본은 우리 모두 해피엔딩입니다. 이 책은 2011년 뉴베리 안어상 수상작입니다. 책 제목의 Turtle은 주인공 소녀의 이름입니다. 이 소설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가 배경인데요. 11살의 터틀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부잣집 가정부로 고용되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는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 터틀만 엄마의 고향에 살고 있는 이모네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터틀은 키웨스트에 살고 있는 이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엄마도 없이 연락도 없이 덜컥 이모네 집에 도착한 터틀은 남자 사촌 빈스와 커밋 버디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 돌보기 아르바이트인 기저귀 갱단에도 함께하고 슬로우포크 아저씨의 배도 타보는데요. 또 터틀은 돌아가셨다고 들었던 외할머니와도 만나게 됩니다. 다소 괴팍한 듯한 외할머니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돕던 터틀은 피아노 안에서 보물지도를 발견합니다. 터틀과 기저귀 갱단 아이들은 보물을 찾으러 지도를 따라 사무섬으로 가는데요. 과연 이 소설이 한글 번역본 제목처럼 우리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까요? 이 소설은 뒷부분에 여러 사건이 휘몰아쳐서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꽉꽉 채워놨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문체가 술술 읽히지는 않았는데 AR 북레벨은 3.7 정도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뉴베리 소설을 한두 권이라도 읽어보신 초급 탈출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영어 원서의 제목은 A Woman is No Man입니다. 아직 국내 번역본은 없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 특별한 사전 정보 없이 뉴욕에 사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정보 하나만 듣고 바로 읽기 시작한 책이었는데요. 이야기는 팔레스타인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3명의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데 할머니인 펄이다, 어머니인 이스라, 이스라의 4딸 중 첫째인 데이아입니다. 이 소설은 인물들의 시선을 오가면서 미국이라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슬람 여성으로서의 억눌린 삶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1990년대에 미국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데이아는 할머니 펄이다의 강압으로 원치 않는 맞선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팔레스타인의 정체성보다는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아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무조건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 자매의 첫째인 데이아는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부모님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단순한 교통사고였을 뿐이라고만 주장합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자신의 미래를 결혼해서 아이 낳는 여성의 역할로 정해놓은 할머니 때문에 데이아는 괴로운 상황인데요. 어느 날 그녀는 낯선 이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편지 안에는 데이아가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자신을 만나러 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야기는 할머니 펄이다의 시점과 데이아의 현재, 데이아의 어머니인 이스라의 과거 이야기가 교차돼서 전개되는데요. 데이아는 가족의 과거와 어머니 이스라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파헤치면서 진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시점에서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미국으로 온 이스라가 남편과 시댁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점차 무너져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가정폭력과 사회적 억압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는 내용이어서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어요. 책 속에 억압당하는 여성의 삶은 딱 조선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가면 여자들의 위치가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는 내내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책은 픽션이지만 픽션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읽으면서 더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시점의 데이아가 이 고통의 굴레를 여성들의 침묵을 깨고자 고군분투하는 부분에서 이 여성들의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A Woman is No Man인데요. 제목을 직역하면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 즉,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지 않다는 여성의 억압과 목소리의 부재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여성은 사람도 아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서
이슬람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억압받고 있는지 이 잔인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의 첫 장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온 곳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내 성별의 운명이었다. 여성의 가슴처럼 당연하고 그녀의 뱃속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는 일만큼이나 당연한 것이었다. 이 문장이 제목의 중의적인 의미를 잘 드러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소설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계 미국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라서 깊게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전통과 억압 속에서도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는 이슬람 여성들의 고통과 연대를 그린 이야기로 저에게는 낯선 문화 속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책이었어요. 이 영어 원서는 뉴베리 소설을 몇 권이라도 읽어보신 초급 탈출 성인 독자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국내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중요하다입니다. 애비 포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준 라이언과 사랑에 빠지고 그의 요청대로 넓은 마당이 달린 라이언의 대저택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덕분에 라이언의 친구들과도 친분이 생기고 각종 디너 파티에도 참석하게 되는데요. 사실 애비 포터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후에 있는 미스터 스미스의 지시에 따라 라이언 썸너에 관한 정보를 습득한 후 애비 포터라는 가짜 이름과 배경으로 그에게 접근해서 스미스 씨가 요구하는 정보를 빼돌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비는 다정하고 완벽한 남자친구인 라이언에게 점점 감정이 흔들리는데요. 표적인 라이언의 사업, 가정, 사회관계를 파악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지만 임무가 길어질수록 라이언과의 진짜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애비는 라이언과 함께 칵테일 파티에 갔다가 라이언의 오랜 친구인 제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제임스 역시 여자친구를 데려옵니다. 제임스의 여자친구는 자신을 루카 마리노라고 소개합니다. 이름을 듣고 애비는 경악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애비 자신의 본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제임스와 루카가 자동차 사고로 죽자 위기감을 느낀 애비, 즉 루카는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을 조종하던 미스터 스미스에게 맞서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루카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돼서 전개되면서 과거의 선행들이 그녀의 현재를 돕는 형식으로 쓰여진 심리 스릴러 소설인데요. 심리 스릴러 소설 장르가 끝부분에서 범인의 정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지루한 감이 있는데 이 소설은 루카의 과거 행적이 잘 짜인 퍼즐 같은 구조라서 상당히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원서를 고를 때 영어권에서 인기 있는 작품은 기억해 뒀다가 국내에 번역본이 나오면 원서로 읽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영어 원서가 어려우신 분들도 번역본으로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기를 맞추고 있는데 이 소설은 리즈 위더스푼의 유명한 북클럽 선정작으로 영어권에서 인기가 많았던 책이었어요. 곧 TV 시리즈도 나온다고 합니다. 영어 원서 측면에서는 다소 복잡한 사건과 인물의 내면 묘사가 이어져서 술술 읽히는 원서는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잘 읽은 소설이긴 하지만 영어 원서는 중급 이상 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영어 원서 Brave New World입니다. 멋진 신세계인데요. 이 책은 1932년에 발표된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소설로 포드 자동차가 출시된 해인 1908년을 인류의 새 기원으로 삼은 가상의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포드 이후 632년 세계국 런던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모든 인간이 시험관 속에서 길러져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계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세상인데요. 계급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단순 노동자 역할을 하는 입실론으로 구성됩니다. 각 계급은 자신의 계급과 역할에 만족하도록 세뇌에 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가족, 사랑, 종교, 고통, 죽음 같은 개념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쾌락, 소비,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이 대체하는데요.
개개인은 전체의 톱니바퀴처럼 기능하지만 감정을 억제하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약물인 소마 덕분에 이곳은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듯 보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사회에 균열을 일으키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고급 알파 계급이지만 평균보다 키가 작아서 열등감을 가진 심리학자 버나드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열등감에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고민하는데요. 버나드는 레니나와 함께 세계국 밖인 뉴멕시코의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버나드는 그곳에서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문명세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존과 그의 엄마 린다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린다는 오래전 휴가로 보호구역에 방문을 했다가 그룹과 떨어져서 이곳에 남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휴가를 온 버나드의 상사를 만나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임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이곳에 남아서 존을 기르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계국을 그리워합니다. 린다는 존에게 가지고 왔던 유일한 과학 매뉴얼과 우연히 발견한 셰익스피어 전집으로 글을 가르치는데요. 이런 두 사람을 버나드가 세계국으로 데리고 오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깊은 감정과 고뇌를 이해한 인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철저히 통제된 문명사회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격렬히 거부하는데요. 그는 린다의 죽음 이후 이 세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결국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자 합니다. 존은 나는 불행할 권리가 있다고 외치면서 인간의 감정과 고통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만 이조차도 존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데요. 마지막 결말이 예상 가능했음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쾌락과 안정을 대가로 인간다움을 포기한 완벽히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 없이 쾌락만 존재하는 세상이 정말 행복한가? 진정한 행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는데요. 결국 브레이브 뉴월드는 기술과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와 감정, 고통, 그리고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성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1932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후 100년도 지나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개인의 삶은 획일화되어 가고 부정적인 감정은 약물과 기술로 조절되는 모습에서 이 소설이 얼마나 미래사회를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놀라워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소설이 조지 오웰의 1984와 함께 디스토피아 문학의 양대 산맥인데요. 처음부터 좀 시작이 어려운 책이라서 조금 어렵게 읽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1984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고요. 영어 원서는 고급 단계 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